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웃지 말고, 즐겁게 합시다. 기본 강의를 이제 매직행정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행정구제법 파트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행정작용법 파트로 넘어가는 순서로 매직 1, 매직 2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7월이니까 7월, 8월에는 매직 1, 그리고 9월, 10월에는 매직 2 이렇게 해서 행정법 총론을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행정법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교재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들 책 같은 경우에 행정법 책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행정법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법이 크게 총론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총론이 다시 3개로 나눠져요. 행정법 서설 파트가 있고 행정작용법 그리고 행정구제법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다? 행정법 서설 파트입니다. 행정법 서설, 행정법 총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행정작용법 그리고 행정구제법 3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행정조직법 파트하고 행정작용법 파트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강론도 2개로 나눠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직법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 파트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행정작용법 파트가 지금 2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총론하고 강론하고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위에 있는 행정작용법 이 부분이 바로 일반 행정작용법입니다. 밑에 있는 행정작용법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특별행정작용법 파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형법이든 행정법이든 우리가 법 과목을 배우게 되면은 총론 부분이 있고 강론 부분이 있습니다. 총론과 강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법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A, B, A, C 그리고 A, D, A, D,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치게 되면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부분에 A를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곱하기 해서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 앞부분에 있는 이 A 있죠? A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총론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총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 C, D 뒷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강론 부분이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론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 총론 같은 경우에는 저 B, C, D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추상적이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어려움들을 좀 토로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구제법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행정법 서설하고 행정작용법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냥 행정작용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행정작용법. 그러면 이제 총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작용법 부분하고 행정구제법 부분하고 이렇게 2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강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조직법 부분하고 행정작용법 부분하고 이렇게 2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일반 행정작용법, 밑에 있는 이제 특별행정작용법 합쳐가고 그냥 행정작용법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교재 구성입니다. 교재 구성인데 행정법의 전체적인 틀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행정법은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거예요? 행정학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행정학이든 행정법이든 간에 둘 다 바람직한 행정현상을 구현하기 위한 측면에서 연구가 되는 학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작용과 행정법은 이제 행정학하고 행정법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행정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한테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구제 방법을 만드는 것이 이게 중점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행정법이 집대성이 되는 것이냐? 이 행정구제법 이 부분에서 사실상 행정법은 집대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 한번 다 모아볼까요? 3개를 다 모아보게 되면은 행정조직법하고 그리고 행정작용법하고 행정구제법하고 이렇게 3개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예, 작용법으로 한 번에 묶은 겁니다. 서설도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국가가 우리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부터 모든 상황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위에다가 우리 행정 주체를 이렇게 한번 갖다 놔 볼게요. 행정 주체. 행정 주체라는 것은 행정 작용을 하는 주체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 작용을 하는 주체다. 그리고 이 채자는 지금 몸채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채자가 나오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사람이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행정객체를 갖다가 놓으시고요. 행정객체. 행정객체는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상대방 쪽입니다. 행정작용을 하는 쪽은 행정주체, 행정작용을 받는 쪽, 당하는 쪽은 행정객체. 그럼 얘가 얘한테 이제 어떤 액션을 이렇게 취하게 될 거예요.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을 우리가 행정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작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주체와 행정작용과 행정객체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저거는 교재입니다. 교재. 예, 교수님들 교재는 저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강사들의 교재도 대체로 저걸 따라갑니다. 예, 그리고 행정법 전체 틀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예, 위에 있는 거 행정주체의 이 부분을 우리가 머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중간을 이제 몸통 그리고 맨 밑에를 다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기본 강의 행정법 교재를 보시게 되면 맨 뒷부분에 이건 뭐 그냥 집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맨 뒤에 보면은 알기 쉬운 행정법이라고 해서 이제 행정법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안내서 같은 측면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와 행정 작용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뒤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올 거야.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교수님들한테 행정법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 행정법이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행정법 교수님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행정법이 뭘까? 그러니까요. 나도 행정법 강사인데 행정법이 뭐죠? 뭐 그런 과목은 없어요. 그런 학문은 없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 단적인 예가 그런 거죠. 단일 법전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다 다루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나이라고 해봐야 결국 200년도 차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아직도 연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질서가 만들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법 자체가 현재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법이 총 7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7개가 있다. 제일 먼저 최고법으로 뭐가 있어? 헌법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민사법 파트가 있고 형사법 파트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민사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고 두 개가 있어요. 형사법 파트로 가게 되면 이제 형법이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하고 대응시켜가지고 민법은 이제 개인의 문제고 회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제 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총 몇 개를 얘기했어요? 헌법, 민법, 상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6개 나왔죠. 한 개 더 더하면 7법이에요. 그게 바로 행정법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6법은 전부 다 법이 있어요. 헌법이라는 것도 있고 민법이라는 것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행정법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행정법은 나머지 법이 다 행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3천여 개 정도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3천여 개 중에서 6개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 주로 뭘 다루겠어? 대법원 판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고심까지 올라가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알려드리냐면 일반적인 법 해석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행정법에서 해석을 하는 어떤 이제 룰이 있거든. 그 룰을 알려주면은 나중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실 때 아주 다양한 법을 만나게 될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법들을 만났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지, 이렇게 적용을 했었지,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응용해서 적용을 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는 법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작용법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 행정 주체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행정 주체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 우리한테 어떤 행정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국가, 지자체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나중에 보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겁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있을 테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관들로.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단계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저 행정 주체의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기관들이 있다. 그러면 그 기관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 이 순서로 살피게 돼요. 예, 신민이란 사람이 있어요. 얘 사람이라고 했죠. 얘도 채자 쓰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사람 아니겠습니까? 둘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저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권리 의무 주체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얘도 사람이죠. 얘는 법인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법인이라는 법인이에요. 법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얘기하는 권리의무 주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같은 자연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상 필요에 따라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법인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랑 누가 있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공법이랑 사법을 비교를 해요. 예,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냐면 여러 가지의 법 체계 중에서 대륙법계 쪽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공법과 사법을 나눕니다. 공법은 뭐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사법은 뭡니까?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은 뭡니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의 이익을. 사익은 뭐예요?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공익은 전체의 이익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공법이고 사익은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는 법이 바로 사법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대륙법계 독일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인은 달라질 것이 없겠지만은 법인이라고 하게 되면 공법상 법인이 존재할 수도 있고 사법상 법인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겠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얘들은 공법상 법인이에요. 공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요. 저는 자연인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국가도 사람이고 지자체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를 보시면 저와 같은 자연인은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신체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이 신체 조직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수많은 신체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주체니까 행정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신체 조직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행정 조직은 무엇으로 구성된다? 나는 수많은 신체 기관으로 구성이 된다면 얘네들은 행정 기관들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체 조직과 신체 기관이라고 하면 자연인에 있어서, 법인에 있어서는요, 공법인에 있어서는 행정 조직과 행정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조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요, 헌법 제96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정 조직과 행정 권한은 그것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지 아무나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조직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기관들로 구성을 시킬 것인가는 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뭐냐면 위에 있는 법이 바로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에 보게 되면은 국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 행정부 구성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바로 뭐냐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국회에서 통과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부가 그렇게 구성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는 헌법 제1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건 조직이죠.
그러면 저 조직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관들 가지고 만드는 것인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예, 문재인 정부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관들로 그 뭐 미래창조과학부 뭐 국방부 이런 건 기관입니다. 기관 그 부서는 그래서 그 부서의 장관들은 기관이 되는 건데 그 기관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은 기관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고요. 누가? 시장. 그럼 박원순은 뭐야? 박원순은 공무원입니다. 박원순은 그래서 박원순 공무원이다. 그래요. 이쪽도 공무원, 밑에도 공무원, 그런데 위에는 국가니까 여기에는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니까 지방공무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바로 행정조직법 파트야. 그럼 저 교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행정조직법 파트는 총론 파트입니까? 강론 파트입니까? 저기 보시면 조직법은 강론에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건 강론 파트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시험 범위는 아니야. 행정 주체와 관련된 부분.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정조직법이라고 했죠.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바로 뭐냐? 여기서 배우는 게 이게 행정조직법입니다. 행정조직법, 행정주체는 어떻게 조직되는가?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행정작용이에요. 이게 제일 큽니다. 이 몸통이 되는 부분, 여기가 3천여 개 개별법으로 구성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몸통 부분 얘기하는 거야. 위에는 뭐 몇 개 없잖아. 그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들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3천여 개 개별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행정작용법입니다. 행정작용법. 물론 이제 총론에서 다루게 되는 일반행정작용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강론에 다루게 되는 특별행정작용법이라는 게 있겠죠. 요 작용법은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로. 그리고 이제 요 행정작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뭐 100만 공무원이 매일매일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행정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국민들한테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아주 다양한 행위의 형식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배우고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발 이론을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산발 이론. 수많은 행위 형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게 되면은 행정행위라는 게 이제 중심이 되고요. 행정행위, VA라고 이제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는 뭐라고 쓴다? VA라고 쓴다. 이건 독일어예요, 독일어. Verwaltungsakt라고 하는데 앞부분에 이제 V하고 중간에 act가 액션이에요. 우리 쪽에 되는 act. 그래서 A하고 이렇게 따서 VA 쓰게 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Administrative Act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그 다음에 사실행위라는 게 있고요. 사실행위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를 법적 행위라고 하게 되는 거고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고 사실적 효과만 동반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행위. 그 다음에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입법. 우리 헌법 제40조에 보게 되면 법률은 누가 제정을 한다? 국회가 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은 원래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의회가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행정부도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행정부도 국회로부터 위임을 받게 되면 그 입법권을 위임을 받게 되면 그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부도 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행정행위, 사실행위, 행정입법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수많은 행정작용들의 법적 성질을 우리가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해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행정작용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국민들한테 유익한 행위들을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위반돼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뭐 약간 부족한 방법을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법 또는 부당이라고 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 그러니까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정 객체, 이게 국민이 되는 거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얘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행정구제법입니다.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이 행정구제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행정구제법. 그래서 행정법은 결국은 행정구제법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인 겁니다. 행정법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행정구제법에서 집대성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구제법이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 문제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행정구제법 파트인데, 이거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조직법 이 부분은 원래는 어느 부분이야? 강론 부분이죠. 강론 부분이기 때문에 9급에 있어서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 총론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직법을 일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 곁들여 가지고 부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점적으로는 어디로 가는 거야? 작용법하고 구제법 일로 가게 되는 거고, 저쪽에 보시다시피 그 작용법 중에서 일반행정작용법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총론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지금 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절차들이 나옵니다. 행정소송이니 심판이니 국가배상이니 손실보상이니 이와 같은 절차들이 나오는데, 절차부터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얘는 강론이니까 우선 잠시 보류하시고, 요 두 개가 이제 중심이 이렇게 될 거잖아. 요 두 개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데, 교재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이 구제법 먼저 공부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용법으로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수험적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구제법부터 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구제법부터 먼저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 교재 같은 경우에도 행정법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이 구제법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제법 먼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구제법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정구제 방법을 다루는 법인데, 이 행정구제법은, 구제 방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1차적 권리구제하고 2차적 권리구제하고, 권리구제 방법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음주를 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구나. 어저께도 먹었어요. 음주는 하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내 운전면허를 취소를 한 거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나는 택시 기사예요. 그러면 운전면허를 취소해 버리잖아.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차량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택시 차량은 승용 차량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택시 차량도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취소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택시 면허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뭐야? 운전면허. 요건 뭐야? 택시 면허. 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라는 택시 면허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거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에 적용을 받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 그러니까 돈 내고 차 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은 면허 취소는 누가 하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갑이라는 사람의 면허를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지자체장한테, 얘네 주소 지자체장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지자체장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얘 택시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해서 택시 면허도 취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1차적 구제 방법은 뭐냐면 그 운전면허 취소하고 택시면허 취소를 다시 취소해 주는 거야. 다시 취소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나한테 면허가 다시 살아나니까 나는 계속 운전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2차적 권리구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면허를 살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해서 위법하게 너의 면허를 취소했구나. 예, 많이 아팠지? 그래, 돈을 줄게. 그러면서 5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되는 겁니까? 예,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 이 사람이 지금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10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면허를 다시 살려주는 게 제대로 된 방법이 되는 것이겠죠? 돈 5천만 원 준다고 해봐야 10명이 먹고 사는데 1년도 채 못 살아요. 그죠? 그 다음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1차적 구제 방법이고 이게 2차적 구제 방법이에요. 예, 1차적 구제 방법,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존속보장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속보장의 방법. 위법한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를 존속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있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나한테 면허가 있었던 상태를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시켜주는 방법이 되는 거고, 밑에 같은 경우엔 돈을 주는 거잖아.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가치보장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주는 방법, 어느 게 더 궁극적이야? 1차적 구제 방법, 이게 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차적 구제가 가능하면 2차적 구제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차적 구제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그런 걸 우리가 행정쟁송제도라고 합니다.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행정쟁송. 쟁송이라는 것은 그 다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돈 주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손해전보제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손해전보제도, 손해전보제도다, 이렇게 손해전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행정쟁송제도는 뭐랑 나눠지냐면 행정심판이라는 거 하고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심판제도, 그 다음에 행정소송하고 행정소송제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보이다시피 소송이잖아요, 그죠? 행정소송, 소송은 누가 담당을 하는가? 심판기관이 법원입니다. 법원, 우리는 행정법원이라고 그래요. 행정법원, 법원이 됩니다. 사법부가 심판기관이 되는 거고요. 행정심판이라는 거 있죠. 이 심판은 순서는 이렇죠. 순서는 위에 있는 게 전심 절차고 밑에 있는 게 종심 절차예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 헌법 제 107조 3항에 보시게 되면 107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7조 3항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제도를 만드는데 그것은 전심 절차로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심이라는 것은 이건 앞전자 쓰는 거야. 앞에 심리 절차다 이거야. 뭐보다 앞이라는 거야? 소송보다 앞이라는 거야. 소송보다. 그리고 이 소송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종심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게 전심 절차, 밑에 게 종심 절차, 이렇게 되는데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에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순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기를 하면 순서는 심판을 먼저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도 아직도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순서로 가. 이런 순서로 가겠지만은 저 심판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을까? 저 심판은 다른 데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1984년도에. 그러니까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독일 걸 베꼈어요. 독일 거를 일본 애들이 베껴가지고 왔고,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한테 이제 심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일본에서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 심판은 소송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소송을 본따서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심판은 아직 역사가 얼마 안 됐죠. 8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84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아직까지 뭐 판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안 돼 있어요. 공부는 뭐부터 하냐면 이거부터 공부합니다. 행정소송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저 소송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손해전보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손해전보제도는 이제 손해배상제도가 있고요.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는 뭐냐? 손해배상은 이거는 사법관계에도 있어요. 이거는 민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750조에 보게 되면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손실보상은 이거는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행정법, 공법 영역에만 존재하는 게 바로 손실보상제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요,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야.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게 손해배상이에요. 그런데 손실보상은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거야.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닌데 법에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한 게 맞는 건데, 하지만 한 사람한테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방법이에요. 손실보상은 어디에만 있는 거다? 공법관계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사법관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행정구제법 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 구제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격법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하게 될 거예요. 요게 이제 7월, 8월, 요게 이제 9월, 10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구제법을 하다가 보면은 작용법에 관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들은 역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도까지만 제가 필요한 만큼만 곁들여서 부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작용법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랑 관계없는 얘네들만의 또 고유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반 정도는 구제법에서 이미 처리를 하고 들어가게 될 거고, 반 정도는 그거는 9월달, 10월달 가서 다시 배우게 될 거고, 이런 순서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를 한번 보시면은 맨 뒤에 알기 쉬운 행정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주시고요. 알기 쉬운 행정법 어디를 보려고 하는 거냐면 287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행정소송법의 구성. 저 구제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뭐부터 공부를 하게 될 거냐? 행정소송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으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국가배상으로, 그리고 나서 손실보상으로 4개의 제도를 순서대로 갈 겁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 행정소송, 그 다음에 행정심판, 그리고 국가배상, 손해배상 쪽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거야. 먼저 소송입니다. 소송인데 저 행정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 거가 바로 뭐냐? 행정소송법이에요. 28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소송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소송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법령집 잠깐 보시고요. 법령집에 행정소송법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령집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교재인데, 말로 할게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행정소송법, 먼저 그러면 판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행정소송법 제3조입니다. 3조에 보게 되면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와. 행정소송이 크게는 2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주관적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관적 소송. 그리고 객관적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객관적 소송.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적 쟁송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주관적 소송을 말하는 거야. 둘의 차이가 뭐냐? 주관적 소송이라는 것은요,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권리와 의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소송에서만 특이하게 인정되고 있는 소송이에요. 이건 그냥 서비스로 넣어놓은 소송입니다. 서비스로. 권리구제가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객관적 소송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2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면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다. 어디 나와 있는 얘기야? 행정소송법이라는 일반법이 있다고 했죠?
행정소송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행정소송의 종류를 네 개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항고소송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소송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관소송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이 이제 기준을 잡는데, 민사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법률관계를,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권리관계를.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 그러면 권리구제를 위해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권리소송이라고 합니다. 권리소송. 이게 일반적인 소송의 형태예요. 권리소송. 근데 우리 행정소송에는 이런 게 존재하고 있어요. 항고소송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한테 지금 우월적 지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죠. 액션을 취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저 행정행위라는 거야. 국가가 나보다 위에 있어요. 우월적 지위한테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야.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항고소송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항고소송은 권리구제를 위한 주관적 소송인 것은 맞기는 한데, 근데 보통의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이런 식의 권리소송과 달리 항고소송은 아주 특이하게도 처분이라는 어떤 행위를 다퉈요. 권리를 직접 다투는 게 아니라 행위를 직접 다툰다라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이 됩니다. 행위소송이. 그리고 이 항고소송이 다시 세 개로 나눠져요. 세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취소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이 세 개의 항고소송의 종류는 방금 전에 요 네 개 있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요 네 개는 요거는 행정소송법 제3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항고소송의 종류 세 개는 얘네들은 4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뒤에 4조에 나와 있는데, 취소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효 등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무효 소송이라고 우선 쓰겠습니다. 무효 등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부작위 소송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신 상태에서 행정소송법 제3조하고 4조에 따르게 되면 행정소송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행정심판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지. 저 행정심판을 만들 때 얘네들은 만들질 않았어요. 행정심판 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뭐고?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절차를 정하면 그런 걸 뭐라 부르고? 행정심판법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이 소송을 본따서 만들긴 했는데, 이걸 본따는데 이거 전체를 다 본딴 게 아니야. 어디만 본따냐면 제일 중요한 항고소송, 이 부분만 본따서 만들었어.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5조예요. 얘는 소송법 3조, 얘는 소송법 4조, 그 다음엔 행정심판법 5조야. 5조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송에 있는 취소송을 본따서 취소 심판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을 본따가지고 무효등 확인 심판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송을 약간 발전시켜.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실효적인 방법으로 의무 이행 심판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의무 이행 심판이라는 걸.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요게 합쳐서 행정심판이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이 되는데, 이 행정심판은 보시다시피 왼쪽에 소송으로 치게 되면은 어느 쪽 파트야? 항고소송 파트지. 항고소송 파트니까 행정심판법에 있는 행정심판에는 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항고, 심판 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방금 전에 287페이지에는 행정소송법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구성을 보시면 이 행정소송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무슨 법?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그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복잡해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000명을 사시에서 뽑던 시절에 연수원에 가면은 1000명 중에서 행정법을 선택하는 사람의 숫자는 10명이 채 안 돼요. 행정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예,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리고 그 중에 중심인 구제법, 그 중에 중심인 소송 파트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이 46개밖에 없어요. 조항이 46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이게 총 몇 개로 만들어져 있다? 46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다.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행정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다뤄버리게 되면 너무 길어집니다. 너무 길어져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인데요. 8조 2항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법에 있는 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민사소송법이라거나 민사집행법이라거나 법원조직법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행정소송법에는요, 아주 유니크한 것들, 우리 행정소송에만 존재하는 아주 특수한 절차, 그 특수한 절차만 담고 있다 보니까 46개밖에 없어요. 근데 교재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취소 소송이 26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돼 있죠. 26개. 그러면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 행정소송의 종류 중에서 이 친구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왜 그런지 먼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건 우리가 서비스로 주는 소송이라고 했죠. 네,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 위법 사유만 시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행정만 통제하는 겁니다. 위와 달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권리나 이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선거소송 같은 거예요. 선거소송. 만약에 박근혜가 당선이 되었을 때 박근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러면 그 박근혜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만약에 승소를 해서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어떤 권리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시정시키는 것까지가 끝인 겁니다. 이런 게 우리는 서비스로 인정이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도 아주 특이한 친구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소송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다투는 거야?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사람하고 사람하고. 그러면 제 손하고 발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국가는 사람이 맞죠? 공법상 법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신체 기관이 사람이 아니듯이 저 국가의 행정기관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팔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정기관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기관끼리 싸움이 붙는 것도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서비스로 인정되는 거니까 메인이 아니야. 그러면 일로 간단 말이야. 주관적 소송으로. 메인인 주관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항고 소송하고 당사자 소송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얘는요, 국가가 우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런 걸 뭐라 부르냐? 권력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잖아. 공법관계의 문제인데 그게 권력적 공법관계의 문제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요, 국민들이. 그 다음에 국가가 언제나 나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하고 나하고도 계약을 맺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하고 나하고 대등한 지위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나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더 많겠어? 아니면 국가하고 나하고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더 많겠어?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 이게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아. 그래서 이게 중심이 돼요. 중심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지. 그 세 개 중에서 밑에 있는 거 이름이 뭐야? 여기에 이름에서 이미 제시를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야. 뭐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했잖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러니까 국가가 부작위를 하고 있어서 법에서 어떤 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작위라는 행위가 있고 부작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작위는 무엇을 하는 거야. 부작위는 무엇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나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더 많겠어? 아니면은 국가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더 많겠어?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아니라 얘네 둘이가 다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했던 저 행정행위라는 저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요 아주 특이한 효력이 인정돼요. 저 행정행위라는 거에 아주 특이한 효력이 인정돼요. 그게 바로 뭐냐? 공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력. 행정법은 공정력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정력이라는 것을 행정 빼버리면 행정법이 사라져. 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 큐브를 빼면 멈춰버리는 거랑 똑같아. 이 공정력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사법관계에서 우리끼리 행위를 하는데 내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잖아? 그러면 그건 그냥 무효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행정행위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행정행위라는 걸 했는데 저게 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면 원래는 뭐야? 원래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정말 얼토당토 하나 가지고 얼척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유효한 것으로 우선 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뭐야 저거 법에 위반되잖아,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러면서 다 무시를 해버리게 되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등의 행위는 우선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우선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자. 이게 바로 공정력이에요. 우선은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위법은 위법이죠. 근데 얘가 유효하게 살아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죠. 이랬을 때 유효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되고 나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게 되니까 어쨌든 위법한 거잖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줘야 돼요. 제거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취소라고 하는 겁니다. 취소. 지금 여기서 취소라는 말이 몇 번 나왔지? 취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원래는 위법이면 효력이 없어야 되지. 공정력 때문에 효력이 있는 상황인 거지. 취소한다는 것은 공정력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저 행정행위 안에 들어있는 공정력의 큐브를 뽑아버리는 게 그게 바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취소의 기회를 인정합니다. 취소의 기회를, 위법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취소의 기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저와 같은 행위를 한 기관이 있겠죠. 지금 수많은 행정기관들이 있다라고 했고 그 행정기관들 중에서 저 행정행위라는 거 실정법상으로는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강학상으로는 행정행위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처분이라고 짧게 말을 해볼게. 저 처분이라는 행위를 하는 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그래. 행정청은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놔. 수많은 행정기관들이 있지. 그 행정기관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 똘똘이 스머프가 바로 걔가 행정청이다. 우선은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가장 똘똘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똑똑하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고 이러면 가장 똘똘한 친구예요. 머리가 똑똑하다? 그 말은 뭐냐? 얘한테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고 또한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표시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학상 행정청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기관들 중에서 결정권과 표시권, 그 중에서도 특히 표시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게 되고 그 행정청이 바로 저 처분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잘못한 거잖아. 얘가 잘못했으면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요. 그것도 처분이야. 그런 게 바로 취소 처분입니다. 취소 처분.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취소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 취소 심판. 여기에는 행정법원이 그 심판을 담당하게 되지. 이쪽에는 행정심판은 누가 그 심판을 담당하게 되냐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법원. 여기는 뭐구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이제부터 그냥 짧게 행심위 이렇게 말을 할게요. 행심위. 행정심판위원회. 요 취소 심판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도 공정력 제거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송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 그런 걸 뭐라 부르나? 판결이라고 하죠. 판결. 소송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 그런 의사표시를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는데, 요 심판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행심위가 내리면 얘가 하는 행동을 뭐라 부르냐? 재결이라고 합니다. 재결. 이 판결하고 구별하려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그 재결의 제자는 재판 제자야. 예, 똑같아. 재판이야. 사법 절차야. 그런데 판결하고 구별을 하려고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불러? 재결이라고 불러요. 얘도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 했지.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 누가? 행심위가 뭘 할 수 있어? 취소 재결을 할 수 있어. 취소 재결. 두 번째 게 바로 뭐야? 행심위의 취소 재결입니다. 지금 두 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처분을 했던 그 행정청이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지. 처분청의 취소 처분 한 개. 그 다음 두 번째, 취소 심판 제기하면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심위가 취소할 수 있지. 행심위의 취소 재결 이렇게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사법부가, 법원이 취소 판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취소 판결 이런 게 있어요. 총 3개야. 공정력을 제거하는 건 3개. 첫 번째 처분청의 취소 처분. 두 번째 행심위의 취소 재결. 세 번째 사법부의 취소 판결.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지금 여기에 취소 소송, 취소 심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공정력 때문에 그런 거야. 공정력 때문에. 법에 위반되면 원래는 그냥 무효가 돼야 되는 건데 공정력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취소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취소가. 그렇다면 말이야. 법에 위반되니까 내가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를 하게 되는 거야. 법에 위반되는데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경우하고요, 공정력이 존재해서 취소가 필요한 경우하고 어느 게 더 많겠어? 어떤 게 더 많겠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은 많지 않겠지. 국가가 행동을 하는데 누가 봐도 잘못된 짓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 거 우리가 내용상 중대하고, 내용상으로도 정말 중대한 위법이고, 그 다음에 외관상으로도 아주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건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다, 당연 무효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많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럼 봐봐, 정리 끝났어. 여기서 부작위보다 뭐가 더 많아? 얘네들 어떤 작위 행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 중에서 위법한 처분인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 훨씬 많으니까 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오케이. 객관적 소송보다는 주관적 소송이 원래 소송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대등한주의보다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 부작위보다는 작위를 해서 문제된 경우가 더 많고, 무효사유보다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게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취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거야. 다시 교재로 가세요. 다시 교재로 가시게 되면 행정소송법은 총 4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6개가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이다. 이유는 저렇다. 이유는 저렇다. 취소에 대한 내용이 26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저 취소에 대한 규정들을 그 다른 소송 쪽에다가 준용한다는 것은 갖다가 적용시킨다는 뜻이에요. 우선은 적용을 시킨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준용을 한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행정소송법 거기에 있는 전체 틀을 보세요. 처음에 1조부터 8조까지가 있다. 1조부터 8조까지는 본격적으로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단계입니다. 행정소송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총칙 규정입니다. 총칙. 그 다음에 9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조까지? 34조까지. 행정소송법 통째로 기억하셔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4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조부터 34조까지가 취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판서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를 빼고 나머지 2개가 더 있지?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 그걸 우리가 취소 외의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취소 외의 항고소송. 취소 외의 항고소송이 287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35조부터 시작해가지고 38조까지가 바로 취소 외의 항고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 이렇게 2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고소송 끝내고 나서
그리고 당사자성에 대한 내용이 39조부터 44조까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주관적 소송이 끝났지. 그 다음에는 이제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 45조, 46조 두 개. 그럼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재에 보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은 심판하고 소송 중에서 어느 쪽부터? 소송 쪽부터 이거부터 합니다. 이거부터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취소송 외의항고소송으로 확장을 해.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항고소송이 끝나겠지. 끝나. 그 다음에 이제 이 항고소송을 배웠으면 얘하고 비교하면서 당사자성에서 배운 거예요. 항상 뭐예요? 먼저 공부하는 거랑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그런데 사실상 취소에 대해서 배우면 행정쟁송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먼저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두 친구는 얘하고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 그리고 나서 항고소송까지 끝났지. 그러면 요 당사소송까지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 그럼 여기까지 배우면 당사소송까지 배우면 주관적 소송이 올해 끝나. 요래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주관적 소송하고 비교하면서 객관적 소송을 공부해. 객관적 소송까지 공부를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행정소송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나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다 끝났지. 끝나고 나면 이제 심판으로 넘어가. 근데 심판 쪽에는 뭐밖에 없어? 항고심판밖에 없지. 항고심판밖에 없으니까 얘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행정심판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 그러면 심판이 소송 쪽에 항고소송 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나면 행정쟁송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나게 된다. 학습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게 될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는 뭐를 들어갈 거냐면 다 뭐 이거저거 설명을 하고 있을 건 아닌데 뒤에 있는 알기 쉬운 행정법 파트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27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첫 번째 시간 끝나는 279페이지까지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간단히 한번 읽어보고 계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드리고 하고 나서 우리 오늘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0분간 휴식하시고요. 뒤에 시계로 3시 반에 3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